오늘의 소설은 중국 4대 기서 중 하나인 근병매 완전정복 제1장으로 무대와 무송의 만남 형제입니다. 오늘부터 근병매 완전정복 시리즈를 22회에 걸쳐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병매는 여러가지 번역본이 있는데 여기서 제공되는 판본은 아주 노골적인 표현은 제거되어 가장 순화된 판본임을 알려드립니다. 주막에서 술과 약간의 안주로 배를 채운 무송은 큰 소리로 트림을 하고 호신용 몽둥이를 들고 길을 나서는데 주모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 위에 호랑이가 있다고 걱정을 합니다. 무송은 빙글의 웃음으로 감사를 표하고 고갯길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입구에 호랑이에 대한 경고와 호랑이를 잡은 사람에게는 30냥의 상금을 준다는 방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중국 송나라의 8대 황제인 휘종 때의 일인데 휘종은 4사람의 간신을 총애해 그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부패를 거듭해 천하의 대란을 초래하는데 백성들은 굶주림에 헤매고 사방의 도적들이 들끓었습니다. 그들은 나라 곳곳을 어지럽히고 여러 현을 휩쓸고 다니며 노략질과 살인 방화를 일삼았지만 오직 한 사람 송강만은 양산박에 본거를 두고 탐과 놀이를 척결했으며 고을에 흉포한 세도가들을 무찔렀습니다. 그 무렵 산동의 양곡현에 무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무송이 무대의 친동생이었는데 두 형제는 대조적이라 무송은 칠척의 거구이지만 무대는 삼척도 채 못되는 난쟁이였습니다. 게다가 무송은 힘이 장사이며 창쓰기와 몽둥이 휘두르기에 상당한 솜씨를 지니고 있는 것에 비해 무대는 줏대도 없고 머리까지 두뇌에 약간 모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해 흉년이 거듭되는 바람에 무대는 조상 전래의 가옥과 전답을 처분해 동생과 그 돈을 나누고 동생과 헤어져 처자를 거느리고 떠돌다 이웃 고장인 청하현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형이 떠나버린 뒤 무송은 혼자 외로운 세월을 보내다 몇 해 뒤 어느 날 만취한 상태에서 평소 못마땅했던 현청의 벼슬아치를 만나 길바닥에 나자빠질 정도로 두들겨 패주게 됩니다. 관원을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주행랑을 칠 수밖에 없어 창주 횡해군에 있는 작은 맹산군이라고 불리는 시진의 집을 찾아가 식객이 되는데 병까지 걸려 1년 넘게 그곳에서 눌러있게 됩니다. 그러다 몸이 완쾌되고 형도 만나보고 싶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그 집을 떠났고 청하현에 이르렀는데 형이 청하현으로 옮긴 줄 모르던 그는 지금 경양강이라는 고개를 넘으려 하는 것입니다. 험한 고갯길을 한참 올라가던 무송은 앞에 널쩍한 바위가 눈에 띄자 그 위에서 한숨 자는데 난데없이 썰렁한 바람이 휘몰아쳐 왔고 바람에 단풍 든 나뭇잎들이 우수수 나붓게 떨어졌습니다. 구름이 끓어오르면 용이 나타나고 난데없이 바람이 일면 호랑이가 나타난다는 말이 떠올라 무송은 벌떡 몸을 일으켰는데 우거진 숲 속에서 한 마리의 호랑이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눈이 매섭게 찢어지고 이마에 흰 털이 수북이 돋아났으며 얼룩덜룩 온몸의 무늬도 유난히 요란한 황소만한 호랑이였는데 몽둥이를 들고 호랑이와 싸우던 무송은 몽둥이가 부러져 버리게 됩니다. 무기가 없어진 무송은 호랑이가 달려들자 죽기 아니면 살기로 훌떡 뛰어올라 호랑이의 대가리 털가죽을 불끈 움켜쥐고 있는 힘을 다해 내리짓눌러 호랑이를 죽이게 됩니다. 야, 잡았다. 호랑이를 잡았어. 30냥은 내 것이다. 산에서 만난 사냥꾼들이 죽어 늘어진 호랑이의 다리를 묶어 긴 막대기를 그 사이에 질러서 둘러매고 내려오자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남녀노소가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소식은 곧 현청에 전해졌고 무송은 현청에 가는데 지사는 무송이 호랑이를 때려잡게 된 이야기를 듣고 술을 따라 주며 상금 30냥을 내놓았습니다. 상금은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상금이 탐이 나서 호랑이를 때려잡은 게 결코 아닙니다. 상금은 그동안 호랑이를 잡으려다가 도리어 호랑이에게 잡혀먹힌 사냥꾼이 7사람이나 된다는데 그 유가족들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감탄을 한 지사는 무송에게 마을에 순포도두를 하지 않겠냐고 하고 무송은 감지덕지하면서 그 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무송이 부하 포조를 거느리고 첫 순찰을 나간 날 멀리서 웬 난쟁이 한 사람이 물건을 팔려고 외치며 걸어오는 것을 보는데 그는 무송의 형인 무대였습니다. 무대는 천만 뜻밖의 이곳 청하현에 거리에서 만나게 된 동생, 더구나 순포도두가 된 무송을 자랑스럽게 자기 집으로 데려갔는데 2칸짜리 색방이었습니다. 형님, 형수씨랑 조카는 잘 있는지요? 그 전에 내 형수는 죽었고 새로 형수가 들어왔지.
옆방 문이 열리면서 12살 난 무송에 질려 영아가 들어오고 영아의 뒤를 따라 새엄마인 반금년이 나타났는데 20살쯤 된 것 같고 얼굴도 반반한 데다 요염한 기색이 풍기는 여자였습니다. 호랑이를 때려잡은 호걸이 순포도두가 됐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게 바로 시동생이라니 반금년은 무송을 엄청나게 환대하고 어디서 저런 젊은 새 형수를 얻었냐는 무송의 말에 무대는 사연을 말해주었습니다. 반금년이 남의 집에 팔려간 것은 9살 때의 일이었는데 아버지가 죽자 어머니는 생활고에 시달린 나머지 어린 딸 금년이를 고급 무관인 왕초선의 집에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금년이는 어릴 때부터 귀엽게 생기고 특히 전족을 한 발이 작고 예쁘장해서 아장아장 걷는 모습이 마치 인형 같았는데 왕초선 내외는 금년이를 친딸처럼 키우며 여러 가지를 익히게 했습니다. 금년이는 본시 영리한 계집아이라 15살이 되었을 무렵에 그림과 자수에 제법 솜씨를 나타냈고 피리를 불고 비파를 타게 되었는데 왕초선이 죽자 친어머니가 데려다 장대인 집에 다시 팔았습니다. 그때 금년이는 16살이었는데 장대인은 60을 넘었지만 자식이 없었고 부인 여씨가 질투심이 강하고 기질이 세서 큰 부자이면서도 소실 하나를 거느리질 못했습니다. 마누라 앞에서 자식 없는 신세 한탄을 했더니 자식 삼아 계집애를 두어 사들이면 되지 않느냐는 부인의 말에 귀가 번쩍 뜨여 금년과 옥년이라는 두 계집애를 사들여 영감의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금년과 옥년은 한방에서 기거했는데 옥년은 18살이 되었을 때 병에 걸려 죽고 금년이 혼자서 시중을 들게 되었는데 은근히 금년이를 탐내던 장대인은 한밤중에 금년의 방에 침입을 했습니다. 영감은 18살짜리 피둥피둥한 수처녀의 몸을 솜씨 있게 어루만져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렸고 수시로 심야에 그녀의 방으로 찾아들었는데 살맛을 안 금년은 제 발로 영감 방을 찾아가기에 이르렀습니다. 장대인은 60을 넘겼지만 온갖 보약과 몸에 이롭다는 음식을 장복해 40대의 장년과 비길만 했지만 차츰 안색이 나빠지고 기력이 쇠진해갔고 결국 몸져눕기에 이르렀습니다. 눈치를 챈 여신은 금년이를 불러 자백을 받은 후 화같이 솟아 손수 계집애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렸고 그 소식을 들은 장대인은 그녀를 소실로 삼을 생각이었으나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대인은 생각한 끝에 문간체에서 살고 있는 무대에게 금년이를 시집 보내는데 무대에게 금년을 보낸 것은 가까이 두고 수시로 범하려는 꿍꿍이가 있었던 것으로 낮이건 밤이건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처럼 금년이의 몸뚱어리를 즐기다 장대인은 결국 몸져눕더니 저승으로 가고 말았는데 여씨는 그깟 닭이 금년에게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그들 부부를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무송에게 큰 호감을 느낀 금년은 무송에게 함께 살기를 청하고 집이 좁아 걱정을 하는 무대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금부치를 팔아 큰 집을 얻을 것이라고 말해 놀래킵니다. 금년은 장대인이 희롱한 대가로 한 개씩 선물로 사준 단지니 팔찌니 귀고리 따위 온갖 장신용 금부치를 조그만 보물 상자에 넣어 남편도 모르게 장롱 속 깊숙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무송과 한 집에 살게 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넘은 어느 날 금년은 황하촌 꿀을 사다 달라는 핑계로 일부러 남편 무대를 먼 곳에 행상을 가도록 합니다. 무대가 멀리 황하촌 쪽으로 행상을 떠나자 금년은 푸짐한 안주와 술을 마련해 놓고 무송의 귀가를 기다렸는데 오늘 밤에 무송을 자기 남자로 만들어버리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곧 그녀는 무송에게 몸을 기대듯 바싹 다가붙어 다시 그의 한쪽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불쑥 묻는다. 여보, 당신은 외롭지 않아요? 무송은 형수의 입에서 당신이라는 말까지 튀어나오자 다시 멍해지는 듯 아무 말이 없다. 여보, 왜 대답이 없어요? 대답을 안 해도 다 안단 말이에요. 당신의 심정을, 그러니까 오늘 밤에 외로움을 풀도록 해요. 내가 있잖아요. 난 여자란 말이에요. 당신은 남자고요. 옆에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안 그래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무엇에 홀리기라도 한 듯 무송은 휘둥그레진 눈으로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한다.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끄떡도 안 하고 우두커니 앉아만 있는 무송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금년은 두 눈을 힐끗 흘긴다. 그리고 서슴없이 또 반말로 아양을 딸 듯
그러면서도 명령조로 내뱉는다. 여보, 안아줘. 날 안아달란 말이야. 안아서 저 침상으로 번쩍 들고 가라니까 그러네. 그러나 무송은 그런 금년의 유혹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금년을 큰 소리로 꾸짖어 버리고 이튿날 포졸 2명을 거느리고 와서 짐을 꾸려 가지고 다른 처소로 옮겨가게 됩니다. 아니, 멋이 좋아서 웃는 거야? 사람을 뭐로 아는 거지?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지. 뭐 저런 맹추가 다 있는지 모르겠어. 사내라는 것이 덩치만 덜렁 커가지고 뭘 모르니 말이야. 아마도 고자인 모양이지? 짐승보다도 못한 여자는 무안을 당해도 싸다고. 남편이 있는 여자가 더구나 시동생한테 수작을 떨다니. 그게 사람이야? 아이 분해. 남편도 남편 같아야 말이지. 난쟁이인데다가 얼굴 생김새라고는. 아가리 닥쳐. 무송은 냅다 호통을 친다. 행상을 나갔던 무대가 돌아오자 금년은 무대에게 무송이 자신을 유혹했다고 하지만 무대는 무송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돌아 누워버립니다. 금병매 완전 정복 제2장색한 서문경으로 이어집니다.